안녕하세요. 전상진입니다. 저는 작곡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 작곡에 관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학장님으로부터 이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청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음악은 웬만큼 아는데 시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제 넘게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는 시와 음악이고요. 그 음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이 성충동설이고요. 다윈이 주장했던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될 텐데, 장작 루소를 비롯한 사람들은 언어 억양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음악의 기원이 언어의 억양이라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감정 표출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집단 노동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 그 무엇이 음악의 기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네 가지 모두 다 합리적인 근거는 있겠죠. 특별히 이 언어 억양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 음악의 기원에 관한 학설입니다. 시와 음악 한다면서 갑자기 제가 동요를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퀴즈 냈었죠. 자,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 자, 방금 전에 산토끼를 들으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토끼. 네? 죽은 토끼. 죽은 토끼. 네. 또 죽은 토끼냐 집토끼냐 둘 중에 한 아르카리 토끼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맞습니다. 집토끼는 아닙니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산고개였었죠. 자, 이 산고개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계곡. 아,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군요. 이 산을 바꿔서 만든 말을. 제 생각엔 판고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온 게 아니라 팔아버린, 그러니까 바이 고개가 아니라 세일 고개.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산토끼. 어떻게 들리세요? 산토끼. 그죠? 판토끼의 반대말이겠죠. 산고개. 아깝게 땅값이 올랐는데 지난달에 팔아버린 고개.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산토끼의 반대말은 당연히 집토끼가 되겠죠. 산토끼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토끼가 되게 되면은 산이 즉 장모음으로 발음이 되거나, 아니면 산토끼의 산의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고 토끼의 액센트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시인이시고 또 시낭송을 자주 하시겠지만, 시낭송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겠죠. 시에다 감정을 얹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건 사실은 나중 문제거든요. 그보다 앞서서 장모음, 단모음, 그리고 인토네이션이, 억양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아니, 중요하다기보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되겠죠. 시낭송에 있어서. 시를 음악화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토끼 토끼야는 산토끼 해서는 안 되는 곡이었었습니다. 산토끼 하든지 산토끼 하면은 이게 어떤 토끼인지 헷갈릴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깡총깡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 네, 여기 유일하게 부점이라고 그러죠. 깡총깡총이 아니라 깡총깡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리듬이 상당히 묘사적이죠. 누가 들어도 깡총깡총 뛰는 토끼를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와 음악은 원래도 하나였지만 특히 시를 음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 나온 비인물과 눈물이 어떤 비인물? 비인물 길게 발음했죠, 그죠? 더군다나 움직이기까지 했어요. 비인물, 눈물, 당연히 장모음이죠. 내지는 앞이 형용사가 되고 뒤를 수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비인물과 눈물은 굳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별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를 들었을 때 전후 문맥을 생각하고 언어를 듣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을 보면 네, 배철수 씨 송골배 시절의 노래였죠. 그러니까 빗물이고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빗물, 눈물이 아니라 빗물, 눈물로 단모음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노라산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이 아니라 빗물,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있어서 장단 모음의 구별이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강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 저를 포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음의 장단 구분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있어서 이 모음의 장단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식하고 발음을 해보면 이 단어의 이 모음이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음악의 기원을 언어 억양설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단어의 모음의 장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는 무지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음악과 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과 시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곧 시고 시가 곧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당연히 시낭송이 내지는 웅변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의 리드믹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되는 리드믹 모드가 리듬의 형태가 4가지가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리듬을 장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장모음, 단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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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음, 장모음, 단모음, 단모음, 장모음. 이거로 다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리듬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읽어보시면 저 뒤에 악보도 있습니다만 딴딴딴 산토끼네요, 그죠? 산토끼 딴딴딴 닥틸루스라고 하고요.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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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손으로 해서 따따딴 하게 되면은 아나페스트 빰빰빰빰 이렇게 가면은 트로케 딴딴딴딴 이렇게 가면은 아이언부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가면서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장모음, 장모음, 단모음,
장모음 3개 이런 형태의 리듬도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음악에 보면은 리듬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 멜로디가 그 그레고리안 성가 또는 평성가라고도 하는데요. 가톨릭의 전래 성가인데요. 예전에 악보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영광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이런 멜로디인데요. 리듬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가 않죠. 음의 높이만 지금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에서 악센트가 들어가는 음절이 어디고 어떤 음절이 장모음이고 단모음이고만 가지고 노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omnibus, bone voluntatis. 네.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음의 장단에 의거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음악 책에 있었던 거죠.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st. 베토벤의 Ich liebe dich, I love you죠. 이 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첫 구절만 가사가 똑같은, 이 힐리베로 똑같은, 그러니까 리퀴리티의 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리스트가 또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앞부분이 똑같으니까 보이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Ich liebe dich am Abend und am Morgen이라든가 밑에 Ich liebe dich, weil ich dich lieben muss. 정확하게 들리죠? 이 성악가들이 발음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성악가들이 발음을 잘하기에 앞서서 그게 들리게끔 선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밑에는 별로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라서 없어요. 음악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악보만 놨는데, 자, 이 세 작곡가의 작품에 있어서 공통점, Ich liebe dich이라는 가사에 있어서 보면요, 이 짧은 게 Ich 단모음이에요. liebe, love인데 lieben, I, 독일에선 E가 들어가면 그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뜻이에요. 이게 장모음이에요. Ich liebe, dich 단모음이죠. 자,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이 세 작곡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Ich liebe dich이죠. Ich liebe dich가 아니라 Ich liebe dich 길게 쳐야죠. 또 Ich 아니죠. Ich 짧게 Ich liebe dich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도 볼까요? 보면 Ich liebe dich 이렇게 됩니다. 리가 전부 길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전부 마디에 첫음에 놓아서 액센트를,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작곡 같은 경우는 Ich liebe dich, 이 더 짧죠. 이 사람은 Ich liebe 길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모음의 장단이라는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장단만이 아니라 아까 언어 억양설이라는 이야기 있었듯이 이제 인토네이션도 중요하겠죠. 우리말은 모든 단어가 사실은 거의 첫 음절에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저희 세대는 중학교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제일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단어의 강세 위치가 어떤 단어는 첫 음절에 있고 어떤 단어는 둘째, 어떤 단어는 셋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면 맨날 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액센트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심한 경우엔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resurrection 그러면 부활이고요. resurrection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국한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단어의 액센트 위치가 바뀌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음악에 있어서의 액센트와 시어에 있어서의 액센트도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액센트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메트릭 액센트라고 해서 우리가 박자 그럼 강약, 중강약, 강약약 뭐 이런 걸 배웠었죠. 마디의 첫 박 쉽게 말하면 내지는 강박, 셋째 박이라든가.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리듬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마디 단위로 그 첫 박에 놓이는 악센트를 강세 악센트 또는 메트릭 악센트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런 액센트를 받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강조하니까 이 리베디히 여기도 이 리베디히 여기도 이 리베 리베가 전부 액센트를 받는 메트릭 액센트 위치와 있죠. 두 번째로는 또 액센트를 받는 게 다이내믹 액센트라고 해서 그냥 우리 액센트 표시 있잖아요. 내지는 뭐 스포르잔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음만 특히 세게 내라 소리의 크기를 세게 해도 그음에 액센트가 들어가고 음고 액센트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서 높은 음. 자 비트베니트랑 전형적인 예죠. 이 힐리 이것도 똑같은 리듬을 써도 이 힐리베디히하고 이 힐리베디 했을 때 훨씬 더 리베가 강조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피치 액센트입니다. 여기도 아마멘트 우리말은 아침에도 저녁에도인데요. 원 가사는 저녁에도예요. 저녁에도 아침에도예요. 아멘트 피치 액센트, 메트릭 액센트 다 들어가죠. 그리고 아고기 액센트라는 건 특별히 긴 음.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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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바뀌죠. 반복하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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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가 아니라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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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으로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긴 음의 액센트가 발생을 해요. 그것을 애고기 액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의 리베 리도 리스트의 리베 리도 이 게르손의 리도 다 부점을 붙여서 다른 음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액센트도 넣고 장모음 처리까지도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피치 액센트까지도 넣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하모닉 액센트라는 거는 화음이 안 맞는 끼 일부러 불협화음을 넣어요. 그러니까 비화성음이라고 그러는데 화음에 어긋나는 음을 넣었을 때 그 불협화 때문에 액센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디히 앞에 꾸밈음이 있잖아요. 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도미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레에서 또 액센트가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이 게르손이라는 작곡가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당신이야. 유를 강조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식을 하면 또 액센트가 발생합니다. 따다다다다다다인데 다다단 따라리라람 빰빰 띠라리라 장식했죠. 그럼 거기에 탁 튀어나오면서 또 액센트가 발생해요. 이 경우에 여기 보면 요거 돈꼬미미라고 해요. 요 S자 누워있는 거 그러면 띠다리라 다라리라라 이렇게 빙 돌기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액센트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곡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리베디히인데 리베디히가 되죠. 리베에 쓸데없는 액센트가 발생을 하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예요. 이런 것은 좀 지는 않습니다. 뭐 별로 유명한 작곡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모양이 반복될 때 또 그 모양의 첫음의 액센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액센트가 발생을 한다.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지금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감독별로 전혀 다른 영화가 나오고
똑같은 음악을 연주를 해도 연주자별로 다른 연주가 나오듯이 똑같은 시를 읽어도 감상자마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가곡이라는 것은 작곡가가 그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리베디히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나야 라고 할 경우에는 이 히가 강조가 될 테고요.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이 세 작곡가 모두 리베가 강조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당신이야 일 경우에는 이렇게 디히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액센트 그리고 이제 인토네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신의 날입니다. 밥 먹어. 밥 먹어? 하면 밥을 먹고 있는 중이냐고 묻는 거고 밥 먹어. 그러면 대답하는 거고 밥 먹어 하면 계속해서 먹으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밥 먹어? 그러면 네가 뭘 잘했다고 밥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 그 화자의 감정이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인토네이션, 즉 성조입니다. 억양이죠. 굳이 사투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를 음악화한다, 가곡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다 그냥 그럴듯한 멜로디 하나 붙이는 작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를 내가 어떻게 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그 옛날에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묘사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토릭, 즉 수사학인데요. 이 수사학하고 음악하고는 예로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미 그랬었고요. 특히 이제 웅변 같은 데서 많이 그 바로크 시기의 음악과 낭만 시기의 음악에 공통점이 있다면 감정의 표현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고전 시기는 감정의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아름다움, 형식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논리성이라고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음악적 현상들끼리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적 논리를 중요시하는 게 고전 음악이라면 바로크 시기와 낭만 시기의 음악은 그것보다는 감정의 표현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크 시기에는 감정조차도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낭만 시기는 당연히 주관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감정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해서 나타난 이론이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론인데요. 음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퓨렌베르에 해서 특정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 아니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어떠한 선율적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약속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요. 작가들이 대체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은유라고 썼습니다만 직유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곡은요. 시편 128편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den Herren viel 끊어졌죠. 필히테트라는 단어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필히테트 두려워서 두려워하니까 말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일례인데요. 그래서 시와 음악이 하나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런 류의 음악을 시적인 음악이다. 뮤지카 포에티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바로크 시기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독일어인데요.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해서
기쁨, 슬픔, 고통 등 이 모든 것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청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감정이나 affect를 내지는 영어로는 뭐 doctrine of affec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묘사인데요. 이것도 독일어예요. 심빌트. 이것도 묘사인데 이게 영국 쪽에서도 발달을 해가지고요. 워드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단어로 그림을 그린다. 이게 왜 또 페인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지는 소리로 한다. 그래서 워드 페인팅 또는 톤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음악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요. 그리고 물론 상징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묘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 워드 페인팅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큰 소리로 뭐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하라예요. 텍스트가. 그러면 노래를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크게. 당연히 크게 하겠죠. 은밀하게 기도할지어다. 그럼 어떡할까요? 당연히 작게 하겠죠.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음향이론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그것을 독일학자들이 정리해 놓으면 한 150가지가 돼요. 저도 몰라요, 그걸 사실은. 근데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직설적이고. 자, 빨리 달려라. 그러면 당연히 그 음악의 템포 빠를 테고, 느리게 하면 당연히 느릴 거고, 산에 오르다 하면은 멜로디가 산에 오르다 할까요? 산에 오르다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내지는 이러한 작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치한 방법 아니냐. 이건 직관적이다 못해. 그냥 직설적이니까 너무 유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크 시기 작곡가들까지는 여기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분들의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던 거죠. 즉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오늘부터 이거를 볼펜이라고 부르겠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꼭 이 멜로디여야 해? 예를 들어 이 가사가, 이 시에 멜로디가 왜 이거여야 해? 에 있어서 이거면 안 될 이유가 뭐야? 라는 자세와 꼭 이거여야만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은 하늘 땅 차이가 있죠.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시를 쓰실 때 어떤 시어를 선택하셨을 때 이 시어가 여기 오면 안 될 이유 있어? 이렇게 선택하시진 않잖아요. 이 시어가 여기에 꼭 필요해. 나는 이 부분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 시어 말고는 다른 것이 올 수가 없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때 그 시어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큰 기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나중에 볼 그 상징이라든가 이 묘사가요, 이게 직유는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아버지죠. 그분이 작곡한 장난감 교향곡에 보면 빰빰 빰빰 빰빔 따라라라 나오죠. 빰빔 빰빔. 그거 듣고 뻐꾸기가 아닌 제3의 뭘 떠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 베토벤 교향곡 전원의 2악장에도 보면 새 3마리가 나타나요. 마지막에 목관악기들이. 근데 그건 누가 들어도 새소리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청각적인 것은 직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것 내지는 문학적인 것, 생각 이런 것들은 직유가 불가능하죠. 그건 은유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은유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아니,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일례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는 그 무용음악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꽝 하고 부여파음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음들이 죄송합니다. 밑에서부터 읽으면 음이름으로 읽으면 D, 그러니까 레, 미, 라, 레예요. 레, 미, 라, 레. 그러면 음이름으로 영어로 하면 D, E, A, D예요.
데드죠.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죽었다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들립니까? 음악적으로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상징하고 이러는 방법은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곡 같은 경우 몬테베르디의 곡인데요. 여기 보면 가사가 et he tres unum sunt, 영어로 and et the three are one, 그 셋이 하나다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라는 그 가사예요. 이 몬테베르디가 어떻게 했냐면요, 테너 et tres, 그 다음에 곡 아래서 et tres, 알토가 et tres 도 파라 파라도라는 화음을 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운음 승트에서는 솔 전부 솔이에요. 음악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 나쁠 거는 없지만. 그 이유는 셋이다. 그래서 음이 수직적으로 세 개고요. 하나다. 그래서 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워드 페인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첫 번째 테너 아리아거든요. 오라토리에서 에어라고 그러는데요. 가사가 And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모든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고, the crooked straight,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고, and the rough places plain, rough place를 뭐라고 해야 되죠? 험한 곳이라고 합시다. 험한 곳이 평탄해질 것이다, 편편해질 것이다예요.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산이 보이시나요? 산이 낮아지는 게. 험한 곳이 평탄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전혀 관계없죠. 하지만 핸델뿐만 아니라 모든 작곡가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선율을 쓰겠다.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이 정말 재수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작곡가들한테는 선율 쓰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율 쓰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 이거 좋다 하는 느낌 줄 수 있는 그런 선율 쓰는 건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니 10분이 뭐예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치면 그만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멜로디를 쓰는지, 이 가사에 왜 그 멜로디여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핸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every mountain, 이거 그냥 시각적으로 봅시다. 뭐가 보이세요? And every mountain, 네, 산이죠. 산보다 조금 높고 and hill, 요 정도면 언덕되겠죠. made low, 낮아졌죠. 자, the crook, 아까 뭐 성악가는 캐드라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the crook, 이상하네 발음하기가. the crook, straight, 자, 저 크록, 휘었다, 굽은 것, 굽었죠. straight. 여긴 좀 이상하죠. and the rough places, 험한 곳인데 전혀 험하지 않잖아요. 그냥 플레인하잖아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단어 하나하나 맞출 때가 있고,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에 맞출 때가 있어요. 내지는 그 내용에 맞출 때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굽었고요. 근데 여기 스트레이트는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음악적인 이유겠죠. 요거를 방향을 뒤집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멜로디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르게 쓰면 안 될 것도 없고, 하지만 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선율을 쓸지 선택의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멜로디면 어때?가 아니라 꼭 이 멜로디여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던 거죠. 팬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워드 페인팅에 해당합니다. 자, 상징하는 방법. 뭐 사실 음악에서 상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대에서 기상나팔도 상징이고요. 취침나팔도 상징이고 진격도 상징이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오후 5시 되면 하교하다 말고 태극기 내린다고 일동 이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음악,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상징이거든요. 나빠빠빵 하면 인텔 인사이드에서 인텔 칩 사용된 컴퓨터라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음악을 약속을 해서 반복적으로 상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또 다른 상징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바하의 요한순환곡 중에 한 부분인데요. 위에 파트는 이러이러이고요. 아래 파트는 이러디이죠. 근데 높은 성부보다 낮은 성부가 더 높죠, 여기. 즉 위의 성부가 아래 성부보다 낮게 내려가죠. 음들이 이 음보다 이 위의 성부가 더 내려왔죠. 그래서 성부가 교차됐다.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죠? 교차됐다. 네, 크로스 됐죠. 네, 크로스 된 거예요. 자, 모차르트 레퀴엠에 나오는 건데요. 띠리라디리라인데 띠리리라는 라인이 있고 띠린이라는 라인이 역시 모양이 크로스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크로스는 왜 시켰을까요? 음악적인 이유로도 물론 설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크로스 또 다른 말로 뭐죠? 교차 말고 십자가. 네,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러죠. 뭐 구속했다고 하고 대속했다고 리뎀션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는 이런 일들이 또 자주 벌어져요. 당연히 귀로는 안 들립니다. 악보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현대음악에서도 보면 그 소피아 구바이돌리나라는 여성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 작품에도 보면은 한음을 쭉 끌고 있다가 모든 악기가 갑자기 빵 하고 한순간일 때 그 음악으로는 띵뻥에 불과한데 악보를 보면 끌고 있는 음, 꽝 때리는 모든 소리. 그래서 악보의 십자가가 원로 작곡가 중에 한국에 박준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한국이라는 관현악곡을 보면은 음들을 이렇게 끌고 있다가 액센트를 틱 주게 돼요. 악기별로. 근데 액센트 주는 위치가 다 틀려요. 그럼 모든 악기를 모아놓은 악보를 스코어라고 그러는데요. 총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요 액센트 들어간 위치끼리 연결이 돼요. 시각적으로. 그게 한반도 지도예요. 네. 당연히 그 음악 들으면서 한반도가 들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마치 어떤 푸트프린트를 남기는 것처럼 일종의 상징으로서 그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음악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론 순음악적으로는 전혀 무가치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의 강의를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 건데요. 가곡이 어떤 건지. 슈베르트의 마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는 발라드죠. 서사시인데요. 게테의 서사시인데 원래는 이게 그 게테의 창작물은 아니고요. 북유럽에 있는 그 동화 내지는 설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마왕이 아니라 숲속의 요정이에요. 요정인데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을 해서 마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얼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가지고 그 내용을 시로 만든 게 게테죠. 제가 여기 색깔별로 구별을 해놨는데요. 이 까만 글씨는 해설자고요. 초록색 글씨는 아빠예요. 그리고 파란 글씨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핑크색 글씨는 마왕입니다.
그래서 해설자는 뒤로 빼고 일단 아들, 아빠, 그리고 마왕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기존의 그 번역 시를 안 쓰고 제가 따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최대한 이 단어의 순서와 우리말의 순서를 맞추려고 노력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된 노래들은 엉망이 되는 이유가요.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노래는 번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Du liebes Kind, 너 사랑스러운 아이 이리 와라 가자 함께 나랑 이렇게 해서 가급적 제가 그 단어의 순서를 맞췄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원고에는 정리가 잘 돼 있을 텐데 이제부터 감상을 하실 텐데 그 전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바람을 뚫고 말을 급하게 달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픈 아이를 가슴에 꼭 따뜻하게 안고 아빠가 말을 달리고 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얼굴을 꼭 숙이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마왕이 안 보여요? 저 음침한 곳에 있는 저 마왕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안개야 안개 마왕이 아니고. 그런데 아이 귀에는 마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사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마왕이 되게 무서울 줄 아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마왕은 사실은 숲속의 요정이거든요. 원래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의 딸들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마왕의 딸들의 친구가 필요해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유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상냥하게 아이를 달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크색으로 써놓은 거예요. 가장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왕이. 그러면 아들은 다시 아빠 마왕 소리가 왜 안 들려요? 그러면 아빠는 여전히 그거 바람 소리야. 자 마왕이 또 꼬셔요. 우리 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 되보면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같이 자고 이럴 거야. 여전히 아들은 거부하고 저 마왕 안 보여요? 마왕의 딸들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버드나무야 라고 또 아빠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왕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너 너무너무 예쁜 아기야 나랑 가자. 그런데 이제 돌변해요. 네가 원치 않는다면 비스트도 니히트빌리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완력을 필요로 한단다. So 그래서 brauche ich I need gewaltige Power. 내가 너를 강제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하도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버럭 화를 내고 완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겠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얘기를 해요. 마왕이 나를 잡으려고 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났어요. 그리고 해설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는 죽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집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원 가사가 호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프가 사실 집은 아니거든요. 이게 집이라고는 홈, 즉 하우스라고 할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파밀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호프라고 되는 건 뭐 궁전이라는 뜻도 됐고 맥주집이라는 뜻도 됐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제가 집으로 번역했습니다. 지금부터 4명의 작곡가들을 보고 비교를 해서 들어볼 거예요. 이 똑같은 시를 가지고. 제가 아까 가곡을 작곡한다는 건 시인이 그 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아들이고 어떤 부분이 아빠고 마왕인지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왕의 성격 계속해서 달콤하다가 변한다. 아들 공포에 질려있다. 아빠 무조건 안심시키려고만 한다. 그거에 따라서 이 시의 구조에 따라서 음악의 형식은 이미 결정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호흡이라든가 또 여기서 아이가 공포에 질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톤으로 노래를 해야 될지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이런 운율도 지켜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 분위기 긴박하게 하기 위해서 슈베르트만 보면 따따따따따따따 하잖아요. 굉장히 긴박한 말 달리는 듯한 그런 걸 묘사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요. 제가 이 악보를 그러니까 선율만 레베라는 작곡가, 슈퍼라는 작곡가,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네 작곡가의 곡을 멜로디만 다 수직적으로 가사는 수직적으로 똑같아요. 겹쳐서 그려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첫 페이지만 볼게요. 자, where right 전부 액센트 들어가 있죠. 자, 이 수직적으로 선 그어놓은 부분에서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리듬이 크게 봤을 때 장단은 길고 짧음은 네 작곡가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빰빰빰 띵빰이죠. 여기 띠다리딘 이 사람은 땀빰빰 띠라린 여기는 땀 띵빰 띵빔 기본적으로 길고 짧으면 다 똑같아요. 아니 작곡가들이 이렇게 개성이 없어? 가 아니고 같은 텍스트를 쓰게 되면 리듬의 본질적인 특성은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지. 자, 제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색깔별로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바뀔 때마다 그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레베라는 작곡가입니다. 자, 이제 아빠가 나옵니다. 아들이 드디어 마왕이 와요. 정말 달콤하게 아이를 표현하죠. 다시 아들 공포에 질려있죠. 다시 마왕입니다. 갑자기 성질을 버럭내죠. 해설자 마지막 해설자 깜짝 놀라게 하죠. 아이가 죽었다고 데이트예요. 죽었다. 그냥 드라마가 보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작곡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슈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등장 인물별로 똑같은 멜로디를 줍니다. 문장의 내용이 달라도 그러니까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는 달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죠.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고 마왕은 유혹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안심시키려고 한다는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멜로디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데 대신 여기 이제 바이올린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이올린이 그 음악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재밌게 들어볼게요. 슈퍼입니다. Wer reitet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Es ist der Vater mit seinem Kind. Hält den Knaben wohl in dem Arm, hält ihn sicher, hält ihn warm. Mein Sohn, was wirkst du so scheu dein Gesicht? Siehst Vater, wo der König liegt, den Erdenkönig mit Krone schreit. Mein Sohn, es ist ein Liebesstreit. Du liebes Kind, 여기서 바이올린이 나와서 너무 감미롭게 만들죠. ja, schönes Spiel spiel ich dir, viel bunte Blumen sieht am Strand, deine Mutter hat mein schönes gemacht. Mein Vater, und hörst du nicht, was Erdenkönig mir heimlich ver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dür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Ist Feuer, Gnade, du nimmst mir nie, meine Töchter sollen dich frag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ie nächtliche Reich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nicht ein. Mein Vater, und siehst du nicht, doch der Königstöchter am düsteren Ort. Mein Sohn, ich sehe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Pfeilen zu grau. Ich liebe dich, Leid,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erauschig gemeint? Mein Vater, jetzt fasst ich an, der König hat mir ein Leid getan. Den Vater graufet, reitet geschwind, hält im Arme das ächzende Kind, erreicht den Hof mit Mühe und Not,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네, 이것도 참 좋죠, 그죠? 자, 이번에는 베토벤 거 들어볼 텐데요. 베토벤이 이 곡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베토벤이 멜로디만 써놓고 쳐다도 안 보고 다른 곡만 썼어요. 그래서 멜로디만 남아있는 걸 그 후대 작곡가 중에 베커라는 작곡가가 여기 피아노 파트를 넣어서 완성을, 즉 스케치만 있던 것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베토벤 작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곡인데요. 한번 이것도 들어볼게요. 아빠와 아들을 음역으로 확 꼽아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시절인데요. 네, 역시 베토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베토벤도 아들하고 아빠하고는 같은 멜로디를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마왕이 계속 다른 말로 아이를 유혹하니까 마왕은 계속 멜로디가 달라지죠. 근데 다른 작곡가들은 여기서 So brauche ich Gewalt, 내가 힘으로 널 데려갈 거야 해서만 갑자기 단조로 바뀐다거나 불협화가 나온다거나 그러는데 베토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너무 매료시켰단다. 하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끌고 갈 거야. 힘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게 서서히 음역도 올라가고 다이내믹도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베토벤한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작곡가들은 다 이 개발트 완력에다가 악센트를 줬는데 베토벤은 원치 않는다면에다가 빌리 히징, 영어로 will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불협화와 강세를 놓고 이런 점도 재밌고요. 다른 작곡가랑 구별되는 게. 자,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때 다른 세 작곡가는 전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가사 내용이 뭐냐면 my father, 아빠, 그러니까 여기네요. 그가 나를 잡으려 해요. 마왕이 내게 고통을 주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전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고양되어 있는데 베토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나를 잡으려 해요는 무서우니까 커진 건 폴트시모 커진 건 맞죠? 근데 갑자기 피아노로 작아져서 에르케니 마왕이 쉬고 하트미어 나를 쉬고 아인 라이즈 고통을 더 길게 쉬고 개탄 줬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여기서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고 나서 마지막 말을 하고 숨지는 게 보이죠. 이 쉼표들 피아노에게. 그러니까 끝날 때도 다른 작곡가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도착해봤더니 죽었더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포르테로 죽었다. 죽음, 토트를 강조를 하고 있죠. 위에 두 작곡가는. 근데 베토벤은 그냥 점점 작아지면서 인사이는 그의 아르멘 가여운 쉬고 다스킨 아이는 쉬고 자 이건 비동사예요.
곧 죽었다. 서서히 사라지면서 슬프게 끝낸 거죠. 똑같은 시인데 해석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슈베르트를 보겠습니다. 네, 슈베르트가 다른 작곡가랑 다른 가장 큰 차이는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래를 얘기할 때 유절곡이 있고 통절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절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교회 찬송가 같은 거죠.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같은 멜로디가 가사 내용과 관계없이 운율만 같으면 같은 가사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통절이라는 것은 운율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니까 계속 선율도 음악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위의 세 작곡가들은 그 역할별로 같은 멜로디를 둔다든가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슈베르트는 완전히 통절이에요. 그냥 계속 멜로디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곡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레베이도 같은 경우도 아빠가 반복될 때 같은 멜로디, 스포도 베토벤도 그냥 같은 멜로디를 이렇게 가사가 두 줄이죠, 그죠? 서로 다른 가사라 하더라도 뭐 내용이 단어가 다 틀려도 액센트 위치만 맞춰가면서 그대로 같은 멜로디를 쓴다. 이런 것은 이제 통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를 쓰실 때 뭐 대꾸를 하시든 아니면 운율을 맞추시거나 이 연과 이 연의 관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과 똑같이 음악에서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베 같은 경우는 이 마왕만 또 똑같이 해놓고 있죠. 근데 전부 재밌는 게 솔시레밖에 없어요. 나팔 소리처럼 전부 레솔시레, 레솔시레 이것밖에 없죠, 그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가사가 달라지니까 레솔시레는 똑같은데 리듬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가사의 음절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길이만 봐도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산토끼에서 깡총깡총에 부점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유일하게 여기에만 부점이 있잖아요. 땀빠밤 딴딴딴 이렇게 가는데 람 따담 땀 따담 땀 따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가사가 보면 넥틀리 히어라인 밤에 손잡고 삥삥 돌면서 추는 춤이죠. 자, 비겐 자장가를 불러준다, 재워준다, 판젠 춤춘다, 싱겐 노래한다. 그 분위기를 만들려니까, 그걸 묘사하려니까, 그걸 표현하려니까 조기에만 부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슈베르트를 제가 아까 이제 통절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사실은 다른 작가들은 계속 똑같이 하거나 그랬는데 슈베르트는 지금 아들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보면 마인 파터 마인 파터 그 다음에 마인 파터 마인 파터 마인 파터 마인 파터 여러분 바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제가 옥타브 낮춰서 부르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해볼게요. 마인 파터 마인 파터 마인 파터 마인 파터 마인 파터 마인 파터 점점 올라가고 있죠. 같은 멜로디인데 즉 여기는 G 단조고 여기는 A 단조고 여기는 B 플랫 마인 B 플랫 단조예요. 여기서 오는 올라갔고 여기는 반음이 올라갔어요. 자, 음이 똑같은 멜로디가 올라가요. 그러면 감정이 당연히 호조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시 쓰실 때 쓰는 점층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멜로디를 두는데 다른 작가들은 그냥 같은 조에다 뒀었는데 지금 슈베르트는 조를 바꾸면서 넣음으로써 점층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의 높이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에 있어서도 감정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층법이라든가 점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시간이. 그래서 요 슬라이드로 사실 그 뒤에 제가 뭐 더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말 4개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천사를 놓아줬을 뿐이다. 깎아서. 이거를 시와 음악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나는 시에서 음악을 보았다. 나는 그 음악을 드러냈을 뿐이다. 라고 말을 바꿔볼 수 있겠죠.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모든 바위 덩어리 속에는 그 안에 형상이 담겨있다, 들어있다. 그리고 조각가의 역할이란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도 시와 음악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모든 시에는 고유의 음악이 들어있다. 작곡가의 역할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 위의 문장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밑에 두 개는 완결성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들고 온 이유는 아니 뭘 그렇게까지 갖다 맞추고 그렇게 많은 억지로 해야 돼. 예술이라는 게 자유롭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작곡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이게 안 되는데 why not이 아니라 왜 그거여야만 하는데를 충족시켰을 때 완결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신이 허락한, 신이 부여한 완결성의 그림자일 뿐이다. 완결성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이렇게 음악과 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소한 것들이 완벽한 것을 만들어낸다. 완전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완전함이라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우연찮게 이 말이 모두 다 미켈란젤로가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와 음악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미술가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자,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간 되셨길